지금 제 앞엔 수십억짜리 계약서가 놓여 있지만 28년 전 제 손톱 밑엔 피 맺힌 실밥만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거지년이라 불렀고 전 동생들을 살리려 맹물로 배를 채워야 했죠. 저를 짓밟았던 공장장은 지금 쪽방촌에서 소주병을 붙잡고 제 발밑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제가 복수했냐고요? 아니요, 전 그냥 성공했을 뿐입니다. 구로공단 시다에서 대표가 되기까지 제가 증명해낸 지독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택과 판단입니다. 오늘은 공장 시다에서 회사 대표가 된 순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1978년 그 차가웠던 겨울로 함께 가보실까요? 1978년 2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로공단 철강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었대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공장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냄비가 끓어 넘치는 줄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만호 아빠, 나 혼자 두고 어딜 가. 상주 자리에 앉아서도 아버지 영정만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밥을 안 드셨어요. 물도 안 드셨어요. 석 달 뒤 어머니도 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따라가신 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동생들 부탁한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단칸방에 셋이 남았습니다. 남동생 만수는 14살, 막내 영숙이는 겨우 10살이었어요. 영숙이가 제 치마폭을 붙잡고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토끼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동생들이 더 무서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고모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 김말자. 시집가서 서울 변두리에 산다는 얘기만 들었지 명절에도 얼굴 안 비치던 분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오시더니 저를 한참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러시더군요. 내가 애들 봐줄게. 순이 너는 돈만 벌어오면 돼. 동생들 걱정 말고. 피부치는 피부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모가 동생들을 데려간 날 만수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누나, 자주 올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월급 타면 바로 갈게. 영숙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불안한 게 아니라 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 라디오에서 나훈아의 고향역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승객들은 대부분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습니다. 저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어요. 2월의 새벽 공기는 코끝이 얼얼했어요.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린 거리가 지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로공단 정류장에서 내리니 공장 굴뚝들이 시커먼 연기를 뿜고 있었어요. 매캐한 냄새가 목을 찔렀습니다. 산미섬유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가 몇이야? 17입니다. 학교는? 그만뒀습니다. 공장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손 펴봐. 손바닥을 보여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와, 시다부터야. 그게 면접의 전부였습니다. 공장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멈춰섰습니다. 미싱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수십 대의 재봉틀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여공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을 밀어넣고 있었어요. 먼지가 공기 중에 뿌옇게 떠다녔습니다.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숨을 들이쉬니 목구멍이 까끌까끌했습니다. 시다 일은 곧했습니다. 실밥 뜯고
천 나르고 바닥 쓸고 언니들 심부름. 손톱 밑으로 실밥이 파고들어 피가 맺혔어요. 손가락을 입에 물면 철맛이 났습니다. 무거운 원단 보따리를 나르다 보면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시다들은 실밥만 뜯는데 저만 유독 창고 정리까지 시켰어요. 공장장 박 씨가 저를 볼 때마다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저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일부러 힘든 일을 골라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시다 주제에 공장장한테 대들면 그날로 잘리는 거였으니까요. 첫 달 월급은 23,000원이었습니다. 관리 직원이 건넨 봉투는 누렇게 바랜 종이 봉투였어요. 산미섬유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돈을 세는데 손끝에 잉크 냄새가 묻어났어요. 이걸로 동생들 먹일 수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장 앞 구멍가게에서 동생들 줄 별뽀빠이 과자를 샀어요. 50원짜리 2봉지. 그게 제가 처음으로 쓴 사치였습니다. 퇴근 후 고모네 집에 가서 월급을 드렸어요. 고모가 돈을 받아들더니 척척 세셨어요. 그러고는 서랍에 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아줄게. 목돈 되면 좋잖아. 저는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동생들은 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언니 손이 왜 이래? 제 손을 보니 실밥에 긁힌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습니다. 괜찮아. 일하다 보면 다 그래. 만수가 물었어요. 누나, 밥은 먹고 다녀?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공장에서 점심 주거든. 거짓말이었어요. 점심은 공장에서 주는 보리밥과 시래기국이 전부였어요. 반찬이라곤 짠지 한쪽이었는데 그마저도 늦게 가면 바닥났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삼켰어요. 점심값 아끼려고 저는 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걸렀고 저녁도 라면으로 때웠어요. 버스비 아끼려고 새벽에 1시간을 걸어 출근했습니다. 그래야 동생들 학용품이라도 사줄 수 있었어요.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어요. 어깨는 만성 통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만수 중학교 졸업시키고 영숙이는 고등학교 보내야지. 그 생각만 하면 새벽 출근길이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모네 갈 때마다 동생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영숙이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가 저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고모가 우리 밥을 잘 안 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만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침은 굶고 저녁도 된장국에 밥 한 공기가 다야. 고모는 자기만 고기 반찬 드시면서 우린 보리밥만 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모가 그럴 리 없어. 피부치잖아. 돈도 드렸는데. 만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피부치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걸요. 만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는 예고 없이 고모네 집을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에 맞춰서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서 고모가 혼자 밥상을 받고 계셨습니다. 불고기에 계란찜, 시금치나물까지 반찬이 푸짐했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 순이가 웬일이야. 저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만수와 영숙이가 방문 틈으로 저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둘 다 밥그릇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보리밥과 된장국만 덩그러니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은 깍두기 한쪽이 전부였어요. 제 눈이 마당의 밥상과 아이들의 밥그릇을 오갔습니다. 고모가 눈치를 챘는지 헛기침을 했어요. 애들은 원래 고기 안 좋아해. 내가 억지로 먹이려 해도 안 먹는다니까.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영숙이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삼겹살 구워주면
한근을 혼자 먹던 애였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고모한테 대들면 동생들만 피해 볼 테니까. 저는 웃는 얼굴을 만들었어요. 고모, 월급 타왔어요. 누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모가 돈을 받아들더니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고생했다. 이번 달도 내가 잘 모아줄게. 돌아오는 길에 만수가 몰래 따라 나왔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밑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주황빛 불빛 아래 만수 얼굴이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고모가 우리 학비도 안 내줬어. 학교에서 맨날 불려가.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학비를 안 냈다고? 석 달치 월급을 드렸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3,000원 곱하기 석 달이면 7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지? 만수가 코를 훌쩍이며 덧붙였어요. 고모부가 맨날 술 드시거든. 어젯밤에도 취해서 들어오셔서 고모랑 싸웠어. 돈 없다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월급은 동생들한테 가는 게 아니었어요. 고모 살림에 고모부 술값에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동생들은 어디로 가죠? 저한테는 데려올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저는 만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누나가 방법 찾을게.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이도 잘 챙겨.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돌아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온 뒤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노래가 공장 스피커에서 하루 3번씩 울려 퍼졌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잘 살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으니까요. 야근이 있으면 손을 들었어요. 특근이 있으면 자원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공장장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일해? 돈 급해? 저는 대답 대신 원단 보따리를 들었어요.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공장장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와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잘리는 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공장장이 책상에 기대 앉아 있었고 재떨이에는 피다 만 담배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문 닫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공장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훑어봤어요. 눈빛이 탁했습니다. 너 김만호 딸이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이름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장장이 씩 웃었어요. 네 아버지가 죽을 때 나한테 빚이 있었어. 그거 알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빚이요?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만 원. 네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빌려갔는데 못 갚고 죽었지. 자식이 갚는 게 도리 아니야?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50만 원이면 제 월급 2년치가 넘는 돈이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요. 공장장이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가 아버지 것인지는 모르겠었습니다. 공장장이 종이를 흔들었어요. 월급에서 조금씩 빼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든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뭔데요? 공장장이 웃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잡이를 더듬어 문을 열었어요. 공장장이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야, 어딜 가? 얘기 안 끝났어. 저는 뛰었습니다. 복도를 달리고 계단을 뛰어내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골목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모한테 돈 뜯기고
공장장한테 빚 뒤집어 쓰고 17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수의 겁먹은 눈, 영숙이의 마른 뺨. 포기하면 그 애들은 어떻게 되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풀었어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다른 일자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장장 사무실에는 절대 안 갈 거라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출근했더니 공장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여공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 어제 공장장 사무실에서 나온 거 봤어? 뭔 일 있었나 봐. 귀가 화끈거렸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선배 이순자 언니가 몰래 저를 창고 뒤로 불렀어요. 32살, 미신 경력 15년 차. 공장에서 제일 손이 빠른 분이었습니다. 그 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어제 공장장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 저는 망설이다가 털어놨어요. 아버지 빚 50만 원 얘기며 다른 방법이 있다던 말까지. 순자 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인간 또 그 수법이구나. 저는 멈칫했어요. 또요? 순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영이라는 애한테도 똑같이 했어. 아버지 빚 있다고 구라치고 결국 그 애는 여기 못 다니게 됐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차용증 가짜예요?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진짠지 가짠지는 나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건 저 인간 말 듣고 따라가면 넌 끝장이야. 순자 언니 손이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일단 버텨. 내가 방법 알아볼게. 그날 이후 저는 공장장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무실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어요. 공장장이 부르면 다른 언니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험한 일이 떨어졌어요. 창고 정리,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미싱 앞에 앉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얇았어요. 세어보니 18,000원이었습니다. 5,000원이 빠져 있었어요. 옆에 있던 관리 직원이 말했습니다. 기숙사비 밀린 거 빼고 준 거야. 저는 기숙사 안 쓰는데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도 몰라. 공장장님이 그렇게 하래.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삐걱거리는 침대 스프링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침대에서 다른 여공이 코를 골았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러다 진짜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고모네에 갔습니다. 월급을 주러 간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돈을 돌려받으러 간 거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니 고모부가 나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뭐야 이 새벽에. 저는 고모 좀 뵙겠다고 했습니다. 고모부가 귀찮다는 듯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모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고모, 그동안 맡긴 돈 좀 돌려주세요. 고모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저는 반복했어요. 석 달치 월급이요. 동생들 학비 내야 하거든요. 고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돈? 무슨 돈? 네 동생들 밥값, 방값 다 공짜인 줄 알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 밥도 제대로 안 주시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멈췄어요. 지금 싸우면 동생들이 쫓겨납니다. 고모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돈 얘기 다시 꺼내면 애들 데리고 시골 내려간다. 거기서 농사일이나 시킬 거야. 너 그러고 싶어?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만수도 영숙이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일을 시키면 평생 그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 그 말만 하고 돌아섰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골목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어요.
새벽 공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매서웠습니다. 공장과 고모 양쪽에서 저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17살 소녀에게 세상은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 벽에 갇혀서 저는 숨만 겨우 쉬고 있었어요. 그때 순자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순자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돼. 그 한마디에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순자 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기름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작업복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품 같았어요. 아니, 어머니보다 더 따뜻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순자 언니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좋은 데가 있어. 거기 가면 길이 보일 거야. 순자 언니가 데려간 곳은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구로공단 뒷골목, 허름한 건물 반지하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책상들이 놓여 있었고 칠판에는 한글과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야학이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학교는 저한테 이미 끝난 이야기였거든요. 17에 중퇴하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순자 언니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들어가 봐. 손해볼 거 없잖아. 안에는 여공들이 10명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얼굴들이었어요. 손톱에 기름때가 끼어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얼굴들. 그 중에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 애도 있었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책상마다 콩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퇴근하고 밥도 못 먹고 온 애들이 몰래 꺼내 먹은 찐빵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칠판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넓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분필 가루가 셔츠 소매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새로 오셨구나. 앉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장 선생이라고 불렸어요. 본명은 장영호.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다가 야학교사가 되었다더군요. 왜 이런 데서 공짜로 가르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움에는 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첫 수업 시간 저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손에 연필을 쥐었는데 떨렸어요. 몽당 연필이었어요. 지우개 달린 새 연필은 비싸서 못 사고 언니들이 쓰다 버린 걸 주워 썼습니다. 연필심이 자꾸 부러졌지만 칼로 깎아가며 썼어요. 2년 만에 잡아보는 연필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칠판에 2차방 정식을 적었습니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 이퀄 0.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숙제 봐주시던 생각이 났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글씨 좀 보여줄래요? 저는 공책을 내밀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 떨린 것 치고는 글자 모양이 반듯하네.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시다년, 고모한테는 돈벌이, 세상한테는 불쌍한 년. 저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제 글씨를 보고 머리가 좋다고 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움트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야학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후다닥 씻고 야학으로 달려갔어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하루 3시간이 제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2년 동안 손 놓았던 것들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 12시간 일하고 밤에 공부하려니 눈이 감겼어요. 수학 문제 풀다가 책상에 엎어져 잔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피곤해서 야학에 못 갈 뻔했어요. 그런데 순자 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늦겠다. 그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검정고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순희 씨, 내년에 검정고시 한번 봐볼래요? 실력이면 붙을 수 있어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검정고시요? 그거 고등학교 졸업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것 따면 길이 열려요. 대학도 갈 수 있고 더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그건 저한테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공장 여공은 평생 여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장, 만수도 영숙이도 학교 보내줄 수 있을까?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까지면 잃을까봐 두렵거든요. 공장에서는 상황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공장장이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든 작업에 저를 배치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 김순희, 이것도 못해? 밥 처먹고 뭐라는 거야? 형광등 아래서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한 달 뒤 월급을 받았는데 또 줄어 있었습니다. 15,000원. 이번에는 뭐가 빠진 거냐고 물으니까 관리 직원이 말했어요. 원단 분량 물어낸 거래. 저는 분량 낸 적 없는데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공장장님이 그렇다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안 돼.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장이 또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군요. 저는 안 갔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댔어요. 공장장이 노려봤지만 사람들 앞이라 더 이상 뭐라 못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옥상이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미싱 배워볼래? 저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미싱이요? 순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다는 평생 시다야. 근데 미싱 기술 있으면 달라져.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시다 월급은 2만 원대인데 미싱사는 5만 원 넘게 받거든요. 기술이 있으면 다른 공장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저는 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미싱은 누가 가르쳐줘요? 순자 언니가 웃었습니다. 내가 가르쳐줄게. 퇴근 후에 남아서 연습하면 돼. 공장장 눈 피해서 언니 눈에 주름이 잡혔어요. 그 웃음이 햇살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비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공장이 비면 순자 언니와 저만 남았어요. 언니가 미싱 앞에 앉아 손놀림을 보여줬습니다. 천을 밀어넣고 발판을 밟고 속도를 조절하고 처음에는 실밥이 지렁이처럼 삐뚤빼뚤 나갔어요. 미싱 페달 밟는 발바닥이 얼얼했고 모터 돌아가는 진동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피가 났습니다. 괜찮아, 다 그래. 나도 처음엔 손가락이 구멍투성이었어. 언니가 저한테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다시 천을 잡았어요. 또 삐뚤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직선 박음질이 됐습니다. 2달이 지나자 곡선도 어느 정도 따라갔어요. 순자 언니가 제 솜씨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빠르네. 금방 따라올 줄 알았어. 낮에는 시다로 굴러다니고 밤에는 야학 가고 새벽에는 미싱 연습.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희망이 생기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검정고시 합격하고 미싱 기술 익히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장 사무실 검은 다이얼 전화기로 연락이 왔어요. 관리 직원이 작업장까지 뛰어들어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고모라는 사람한테 전화 왔어.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거든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고모 목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순이야, 돈 좀 더 보내. 영숙이 병원비가 필요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가 아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고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기 걸렸는데 폐렴으로 번졌어. 병원비 15만 원이야. 15만 원. 제가 반년을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흘렀어요. 옆에서 미싱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어요.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고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병원비 안 내면 영숙이 퇴원시킨다더라. 그럼 그년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몰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이 10살 막내. 폐렴이면 자칫하면 위험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공장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15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순자 언니한테 빌릴까? 아니야, 언니도 형편이 어려워. 선생님한테? 그것도 민폐야. 머릿속에서 숫자가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공장장이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돈 필요하다며?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은 거였어요. 내가 빌려줄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장장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징그러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지. 손이 제 턱을 향해 다가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공장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히 인연이.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좋아, 두고 보자. 돌아서는 뒷모습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야하게 갔습니다.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수업 내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순자 언니한테 털어놨습니다. 영숙이 폐렴 15만 원, 공장장 제안까지. 언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참을 듣더니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5만 원 있어.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해보자. 언니 손을 잡았더니 굳은 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이 손으로 15년을 미싱 돌린 사람이 자기 쌈짓돈을 선뜻 내미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돈은 안 돼요. 근데 순자 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야, 이게 무슨 혼자 버틸 상황이야? 도움받을 땐 받아야 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자 언니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병원 관계자가 있어요. 치료비 분할 납부 상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연락해 볼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한테 이럴 이유 없잖아요. 선생님이 웃었어요. 이유가 필요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 그게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람 사는 거, 저는 그게 뭔지 잊고 있었어요. 공장에서는 짓밟히고 고모한테는 뜯기고 세상은 저를 벌레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울어도 돼.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싸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동생들을 지키고 검정고시 붙고 여기서 탈출한다. 그 다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는 밤하늘 별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사이로 깜빡이는 작은 빛. 저것처럼 작아도 빛날 수 있을까? 발끝이 시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숙이는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해준 병원에서 치료비를 분할로 내기로 했어요. 순자 언니가 빌려준 5만 원과 제가 석 달간 모은 돈을 합쳐서 첫 번째 납부를 했습니다. 영숙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 앞에서 저를 꼭 안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뚱이가 팔 안에서 떨렸습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언니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영숙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11살 얼굴에 어른 같은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네로 돌려보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직은. 저는 영숙이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꼭 데리러 올게.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1979년이 되었습니다. TV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뉴스가 연일 나왔어요. 공장도 며칠 쉬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했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였어요. 그 시간에 검정고시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18살이 되었고 공장에서 1년을 버텨냈어요. 미싱 실력이 붙어서 시다 일과 미싱 보조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3만 원으로 올랐어요. 여전히 적었지만 처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야학도 계속 다녔습니다. 장 선생님이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풀게 해주셨어요. 국어는 자신 있었지만 수학이 문제였습니다. 밤새 문제를 풀다가 기숙사 침대에서 기절하듯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거울 봤어? 귀신이 따로 없다. 저는 웃었어요. 귀신이라도 검정고시만 붙으면 돼요. 언니가 한숨을 쉬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머니 손 같아서 코끝이 찡했어요. 공장에서는 여전히 공장장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대놓고 손을 대지는 못했어요. 제가 사무실에 절대 안 갔거든요. 대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김순이, 이 박음질 뭐야? 다시 해. 김순이, 오늘 야근이야. 남아.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그해 가을, 검정고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장은 구로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연필 2자루와 지우개, 그리고 순자 언니가 싸준 주먹밥이 들어 있었어요. 시험장에 들어서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읽었습니다. 교실 창문 사이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연필 굴러가는 소리, 누군가 코 훌쩍이는 소리.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문제부터 풀어나갔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문제를 풀고 연필을 놓았을 때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야학교실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순자 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해냈다, 순이야. 네가 해냈어. 장 선생님도 박수를 치셨습니다. 축하해요, 순이 씨. 이제 시작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장.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건 저한테 날개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 가슴속에서 뭔가 펄럭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검정고시 합격 소식이 퍼지자 공장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관리 직원이 전해줬어요. 공장장님이 오래. 저는 안 갔습니다. 바쁘다고 했어요. 공장장이 작업장까지 나왔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김순이, 너 나 무시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공들이 미싱을 멈추고 눈치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공장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시한 적 없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간 거예요. 공장장 얼굴이 시뻘해졌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그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미싱 소리가 하나둘 멈추고 여공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2년이 학교도 안 나온 게
검정고시 붙었다고 까불어? 여기가 어딘지 알아? 내 공장이야. 내가 네 잘리게 할 수도 있어. 목소리가 작업장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싸우면 질 게 뻔했거든요. 공장장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페달을 밟았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더 버티면 안 돼. 검정고시 붙었으니 다른 데서 일할 수 있어. 저는 순자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 나 공장 그만두려고요. 순자 언니가 한참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결정이야. 근데 그만두기 전에 밀린 임금 받아내야 해. 밀린 임금. 공장장이 이런저런 핑계로 빼간 돈이 꽤 됐어요. 기숙사비 명목, 불량품 명목, 아버지 빚 명목. 계산해보니 거의 2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순자 언니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나도 당한 적 있어서 알아. 이거 노동청 민원 양식이야. 여기다 적어서 내면 조사 나와. 공장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야. 순자 언니가 꺼낸 종이에는 진정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니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름 쓰고 여기 금액 쓰고 여기 공장장 이름 쓰면 돼. 글 쓸 줄 아니까 네가 적어.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공장장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작업장 한가운데서요. 인연이 미쳤어? 노동청에 찔러? 목소리가 작업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밀린 임금 주시면 취하할게요. 아버지 빚이요? 차용증 진짜인지 확인해 봤어요. 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일한 적 없던데요. 공장장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여공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공장장이 18만 원을 줬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공장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순자 언니와 저는 산미섬유를 나왔습니다. 언니도 같이 그만뒀어요. 둘이서 작은 하청 공장을 차리기로 했거든요. 자본금은 언니가 모은 돈과 제가 받아낸 돈을 합쳐서 30만 원. 그걸로 중고 미싱 2대를 샀습니다. 가리봉동 쪽방 한 칸을 얻었어요. 방 한쪽에 미싱을 놓고 다른 한쪽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고모네에 갔습니다. 동생들을 데리러요. 고모가 대문을 막아섰습니다. 뭐야, 애들 데려가게? 그건 안 돼. 저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지금까지 고문에서 든 비용이요. 계산해 봤어요. 30만 원. 이거 받으시고 동생들 보내주세요. 고모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돈을 세더니 고모가 비켜섰어요. 데려가. 나도 이제 지쳤어. 대문이 열리더니 만수와 영숙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영숙이 얼굴이 예전보다 덜 말라 보였어요. 만수는 키가 훌쩍 커서 어느새 제 어깨까지 왔더군요. 누나, 진짜야? 진짜 같이 사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끼리 살아. 영숙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리봉동 쪽방에서 내 식구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새 식구의 순자 언니까지 4명이요. 좁았지만 행복했어요. 미싱 소리가 밤새 돌아갔고 아침이면 영숙이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만수는 신문 배달을 하며 용돈을 벌었어요. 1981년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하청일이 늘어나면서 미싱을 2대 더 들였어요. 일손이 모자라 동네 여공 2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작은 공장이 된 거예요. 순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사장님이다. 저는 웃었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만수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영숙이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의 교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해냈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력이 한 장씩 넘어가고 계절이 바뀌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1985년 저는 24살에 첫 번째 직원을 10명으로 늘렸어요. 1990년 30살에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1995년 35에 동대문에 매장을 열었어요. 그해 겨울 IMF가 터졌습니다.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났어요. 외상값 못 받은 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었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야, 포기하지 마. 우리가 뭔데?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년들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이번엔 진짜 안 될 것 같아. 며칠 밤을 못 잤어요. 어느 날 새벽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었어요. 교사 발령받고 첫 월급 타서 왔다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받아. 내 첫 월급이야. 손이 떨려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만수도 왔습니다. 회사 보너스 받은 거라며 돈을 보탰어요. 누나가 우리 키웠잖아.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엉엉 소리내서 울었어요. 석 달을 버텼습니다. 단가를 낮추고 거래처를 새로 뚫고 잠을 4시간으로 줄였어요. 직원 10명 중 8명이 떠났지만 끝까지 남은 2명과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1999년 겨우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순자 언니가 동생들이 남아준 직원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해 겨울에 무너졌을 거예요. 2000년 40에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2006년 저는 45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저 멀리 구로공단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28해가 걸렸습니다. 김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회사를 세웠어요. 직원 200명, 연매출 500억. 17살 공장 시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자 언니는 제 회사 부사장이 되었고 만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영숙이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모가 요양원에 있다는 거였어요. 치매가 왔대요. 그리고 공장장 박 씨는 사업이 망해서 쪽방촌에 산다더군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찾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복수? 아니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때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어요. 아버지 사망 당시 공장 기록. 제가 예전에 확인하려고 떼어놨던 건데 바빠서 잊고 있었거든요. 펼쳐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 이름이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놓칠 뻔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28배 동안 몰랐던 진실이 종이 한 장에 적혀 있었어요. 박정호, 산미섬유 공장장 박 씨의 본명이었습니다. 안전점검 미비로 사고가 났는데 책임자였던 박정호가 보고서를 조작해서 아버지한테 과실을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이 죽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책임자가 저한테 아버지 빚이 있다고 협박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8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복수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미 이겼잖아요. 살아남았고 성공했고 동생들 다 키웠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으러요. 고모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시골 냄새가 났어요.
퇴비 냄새와 풀 냄새가 섞인 공기.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에 내리쬐고 있었어요. 낡은 건물 앞에 휠체어 탄 노인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처에서 김말자 씨 면회 왔다고 말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3층 끝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에 작은 침대가 있었어요.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고모였습니다. 28해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몰라보겠더군요. 기억 속 고모는 눈빛이 매서웠어요.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때, 동생들 시골 보내겠다고 협박할 때 그 눈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런데 지금 침대에 누운 사람은 쭈글쭈글한 피부에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모, 저 순이에요. 김순이. 반응이 없었어요. 고모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침이 흐르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요.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세요. 저는 한참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28해 전 이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돈 얘기 다시 꺼내면 애들 데리고 시골 내려간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은 그 입에서 침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한 짓들이 떠올랐어요. 월급 빼돌린 것, 동생들 밥 굶긴 것, 협박한 것.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늙고 병든 노인이 있을 뿐이었어요. 고모,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모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저를 알아본 건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사무실에 들러 요양비 1년치를 납부했어요.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카예요. 요양원을 나서는데 햇살이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고모와의 인연은 여기서 마침표다. 다음은 공장장 박 씨였습니다. 그가 산다는 쪽방촌은 서울 변두리에 있었어요. 좁은 골목 사이로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골목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70년대 구로공단 쪽방촌이 떠올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시작했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2층 끝방. 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문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에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28해 전 공장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누구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김순희입니다. 산미섬유시다였던. 공장장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어요. 그 틈으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이불이 구겨져 있고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공장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코트, 핸드백, 구두. 제 행색을 보더니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그러더니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들어갈게요. 할 말만 하고 갈 거예요. 공장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데?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고 기록이요. 현장 책임자가 박정호,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장장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전점검 미비로 사고가 났는데 보고서 조작해서 아버지한테 과실 뒤집어 씌웠죠? 공장장이 벽에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공장이 망할 뻔했거든. 책임지면 나도 끝이었어. 그래서 네 아버지한테 과실을 돌렸어. 차용증도.
그때 내가 만든 거야. 가짜였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공장장이 고개를 떨궜어요. 근데 있잖아. 그 뒤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네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 17살 년이 눈에 도끼 품고 날 쳐다보던 거. 그게 30년 동안 날 따라다녔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사업 망한 것도, 마누라가 떠난 것도, 자식들이 연락 끊은 것도 다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니한테 사과할 용기가 없었어. 네가 잘 됐다는 소문 들었을 때 찾아가고 싶었는데 면목이 없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무릎까지 꿇으려는 것 같았어요. 늙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용서요? 글쎄요. 저는 당신 용서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공장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김순희, 대표이사. 명함 모서리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공장장의 거칠고 주름진 손 위에 놓인 깨끗한 명함. 그 대비가 묘했습니다. 공장장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글자를 읽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네, 대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살 시다년이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괴롭히고 돈 뜯고 협박한 그 시다년이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직원 200명이고 연매출 500억이에요. 동생들도 다 대학 졸업하고 제목 타며 살고 있어요. 공장장이 명함을 두 손으로 쥐었어요. 글자를 읽더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명함을 가슴에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로 나왔어요.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더군요. 복수를 한 건가? 아니에요. 복수라기엔 시시했어요. 그냥 보여준 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는지, 당신들이 짓밟으려 했던 그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동생들과 함께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경기도 야산 중턱에 봉분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만수가 풀을 뽑고 영숙이가 꽃을 놓았습니다. 저는 술잔을 따라 묘비 앞에 올렸어요. 막걸리를 따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하얀 술이 잔에 찰랑거렸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찬 공기 속에 막걸리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빠, 엄마, 저 순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랑 영숙이 잘 컸어요. 만수는 대기업 다니고 영숙이는 선생님이 됐어요. 저도 회사 차렸어요. 200명이나 먹여 살리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대답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언니 고마워.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만수가 코를 훌쩍했습니다. 누나, 이제 누나 행복해야 해. 맨날 우리 챙기느라 고생만 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나 행복해. 진짜야. 너희 잘 되는 거 보는 게 내 행복이야. 영숙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언니였어요. 야, 김 사장. 저녁에 밥 먹자. 내가 살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왜 사요? 제가 사죠. 순자 언니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래, 그래. 네가 사라. 네가 부자잖아. 전화를 끊으려는데 순자 언니가 덧붙였어요. 야, 순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순자 언니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당황했어요. 뭐가요, 언니? 순자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네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그 공장에서 썩었을 거야. 근데 네가 악착같이 버티는 거 보면서 나도 힘이 났거든. 그러니까 고마워. 같이 여기까지 와줘서. 저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언니. 언니가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어. 같이 늙자, 우리. 순자 언니가 웃었어요. 그래, 같이 늙자. 할머니 되면 같이 찜질방 가자.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계란이랑 식혜 사 먹자.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17살 때 구로공단 굴뚝 사이로 보던 그 하늘이랑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막막하고 어두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환하네요. 가장 큰 복수는 잘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복수 안 했습니다. 그냥 살아남았어요. 이 악물고 손에 피 흘리고 밤새 공부하고 한 걸음씩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제 증명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복수를 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이겼습니다. 17살 소녀가장 김순희. 그년이 해냈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나훈아의 고향역이었어요. 28해 전 구로공단으로 가던 버스에서 들었던 그 노래. 저는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이제는 그 노래가 슬프지 않았거든요. 백미러 속 제 눈가에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17살 때는 없던 주름.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가을 햇살 속으로 차가 달려나갔습니다.